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 생활은 나를 한 사람의 과학자이자 의사로 만들었으며, 나는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했다. 그러다가 캐서린을 만났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나는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곳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저 먼 인간 정신의 세계이다. 캐서린의 증상을 일어나게 한 그때로 가보세요. 나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는 하얀 계단이 보여요. 기둥이 많은 건물인데 앞이 트여 있어요. 문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헐렁하고 촉감이 거칠어요. 전 머리를 따왔어요. 긴 금발이에요. 나는 당황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이 몇 년이며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아론다, 18살이에요. 건물 앞에 시장이 보여요. 바구니예요. 양쪽 어깨로 지는 바구니예요. 우리는 골짜기에 살아요. 물이 없어요. 지금은 기원전 1863년이에요. 여기는 풀도 없고 아주 덥고 모래투성이에요. 강은 없고 우물이 하나 있어요. 물은 산에서 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형적인 설명이 끝나자 나는 캐서린에게 몇 년 뒤로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길고 허름한 갈색 드레스를 입고 샌들을 신었어요. 25살이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클리스트라? 그건 레이첼이에요. 레이첼은 현재 캐서린의 조카. 둘은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여긴 너무 더워요. 나는 경악했다. 캐서린이 이야기한 영상들은 너무도 뚜렷했다. 도대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딸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지금의 조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좀 더 시간이 흘러 죽음을 맞던 순간을 기억해 보라고 했다. 커다란 물살에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달아날 곳이 없어요. 추워요. 물이 차가워요. 아이를 살려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이가 팔에서 떨어졌어요. 캐서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갑자기 몸이 축 늘어졌다. 다시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캐서린은 쉬고 있었다. 삶이 끝난 것이다. 여전히 깊은 최면 상태에 있었다. 나는 전율했다. 전생? 환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머릿속을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를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이토록 평온한 캐서린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증세의 호전 속도는 경이로운 것이었다. 그토록 만성적이고 뿌리 깊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환자가 이토록 극적으로 회복하기란 드문 일이었다. 치료가 거듭되면서 캐서린은 더욱 영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캐서린이 인물과 사건들에 대해 보인 직관은 모두 사실로 증명되었다. 캐서린은 이미 최면 상태에서 내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 질문을 예상해내기 시작했다. 캐서린이 꾸는 많은 꿈에 예지적이고 예언적인 능력이 있었다. 캐서린은 자신의 예지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를 경마장으로 모시고 갔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모든 경주의 우승말을 알아맞추었다. 아버지는 경악했다. 목적을 잃은 캐서린은 돌아오다가 처음으로 만난 거린에게 그날 딴 돈을 모두 주워버렸다. 캐서린은 자신에게 생긴 영적 능력을 경제적인 보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인간의 기억 속에 영원한 낙인으로 남는 끔찍한 사건들을 탐색했다. 통상적인 치료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는데, 통상 10년에서 15년을 잡는 단위를 수천 년으로 잡았다는 사실만이 다를 뿐이다. 어쨌든 우리의 비전통적인 탐사 작업은
여지없이 성공했다. 유전적인 기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분절 없이 이어지는 유전 형질을 필요로 한다. 캐서린은 지구 곳곳을 살았으며 따라서 그 유전적 끈은 군데군데가 끊겨있는 셈이었다. 캐서린의 유전자는 소멸했고 죽음 이후의 삶과 중간 상태라는 문제도 있었다. 그곳에는 육체도 없었고 유전적인 물질은 더더욱 없었지만 캐서린의 기억은 연속적으로 보존되었다. 불가능했다. 유전학적인 설명은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캐서린은 생애와 생애의 중간에서 쉬고 있었다. 침묵 속에 몇 분이 흘러갔다. 갑자기 캐서린이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비록 캐서린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것이 캐서린의 생각들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다. 뒤에 캐서린은 그 출처가 마스터라는 고도로 진화한 영혼이면서 지금은 육체에 머물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밝혀주었다. 그 스승은 사랑 가득한 목소리와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혀 주저함 없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사랑은 따뜻하고 실제적이었으며 한편 초연하고 우주적인 것이었다. 그 사랑은 위압적이거나 감정적이지도 않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나는 행복한 감정에 젖어들었다. 그것은 초연한 사랑이었고 관조적인 따뜻함이었으며 멀리 있지만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랑이었다. 스승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줘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애군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을 한 번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우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나는 의심했어요. 믿음 대신 의심을 선택했어요. 캐서린이 말을 멈추었다. 우리 자신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캐서린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길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자애, 희망, 믿음, 사랑.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차원의 영적 상태에 있는 영혼들로부터 들려온 메시지. 그 메시지에 담긴 지혜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나는 영적인 지식 체계를 습득하고 있었다. 지식은 사랑과 희망, 믿음, 자애, 또한 조화와 균형, 사랑과 지혜를 통한 영혼의 진보, 죽음에 대한 공포의 제거, 신뢰와 용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정지시키지 않는 것, 직관적인 능력의 배양과 사용, 그리고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존재. 나도 캐서린만큼이나 커다란 변화를 느꼈다. 나는 서서히 변화를 감지했다. 폭포처럼 쏟아진 이 극적인 메시지들은 나의 개인 생활과 가족 생활을 깊이 변화시켰다. 한 번은 아들을 차에 태우고 대학야구 경기를 보러 가다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적이 있었다. 나는 평소 차가 막히면 짜증을 못 참는 성미였고 더구나 지금은 잘못하면 1회나 2회 경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내가 짜증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다른 운전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욕을 퍼붓지도 않았다. 목과 어깨 근육에서 힘이 빠져 있었다. 아들 녀석에게 짜증을 떠넘기지도 않았고 정반대로 우리는 내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결점이나 잘못은 사소해 보였다. 그런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